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과학탐구 영역 물리강사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야, T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거는 처음이네요. 우리가 EBS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일명 정슈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TBS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월 평가원을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날씨도 더워지고 힘들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6월 평가원 시험을 잘 친 친구들은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여유를 가져야 될까? 6월 평가원 시험을 생각보다는 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런 친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자, 내 자녀가 고3인데, 재수생인데, N수생인데, 자, 6월 평가원을 생각보다 물리를 잘 못 봤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이 TBS를 통해서, 그렇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학부모님들이 많이 시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 선생님이 물리 만점 받게 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9월 평가원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능에서 결국 물리 만점 받는 비법들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내용들 잘 알고 계신다면, 그렇죠,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50분 동안 물리 만점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고 갑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6월 평가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고요. 시험에 나왔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6월 평가원과 출제 경향, 오답, 그 다음에 등록 컷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그렇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9월 평가원 전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9월 평가원 이후 학습법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 끝나기 마지막에는 물리 만점 맞는 만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출제 경향입니다. 2015학년도 작년 수능이 되겠죠.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물리원이 생각보다는, 그렇죠, 6월 평가원이 좀 평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률이 생각보단 쉬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의 경향성이 18개는 개념형 문항, 2문제는 계산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평이한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년에 나왔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6월 평가원 시험은 작년도 출제했던 수능에 맞추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생각보다는 비교적 평이한 시험이었다라는 것들이 수험생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그 부분에 있었어요. 생각보다는 쉽다라고 느꼈는데 실제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틀렸던 겁니다. 채점하면서 아차 싶었던 문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히려 계산형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쉽다라고 느꼈던 개념형 문제에서 오히려 점수를 까먹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평가 문제에서 5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자, 어떤 문제로 나왔냐면, 자, 그림은 철수, 영희, 민수가 과학관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공간의 휘어짐을 2차원 평면의 휘어짐으로 시각화 모형을 보고 별 주위의 시공간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죠. 말풍선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민수, 영희의 대화 중에서 옳은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철수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별 근처를 지나는 빛은 휘어져. 그렇죠. 일반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중력이 크면 중력이 큰 질량체 주변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왜곡된 공간을 따라서 휘어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표현은 쉽게 정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영의는 뭐라고 그랬냐면 블랙홀 주위의 시공간은 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그죠? 예. 테슬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그 영화에서도 보면 블랙홀 주변에서는 상당히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의 표현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보기는 민수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민수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질량이 큰 물체가 움직이면 시공간의 일그러짐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자, 퍼져나가는 데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중력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이 보기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력파로 정답을 해야 되지 중력 렌즈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력 렌즈가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8개의 개념형 문제에서 정확한 개념을 갖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철수의 표현만 정답이었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민수의 표현이 과연 어디에 나왔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 교재 보시면 수능 특강 교재가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들 한번 수능 특강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44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메인 부분이 나와 있고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다 좀 쓸게요. 보세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개념을 설명하는 메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요 가장자리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예. 개념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부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초신성 폭발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주위 시공간의 흔들림이 파동이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로놓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중력파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수능 특강 교재 부분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했던 이 개념형 문제들에서 답을 체크하면서 아차 싶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수능 특강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셔야 되는 교재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6월 모의평가 분석에서 나타나는 물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개념형 문항들이 대거 출현했다는 겁니다. 출제가 예전에는 무난한 개념형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정도의 내용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2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어도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번 시험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이런 예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11번에서도 출제가 됐는데요. 11번의 니은 보기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빛을 받으면 태양전지에서 전자와 양공이 쌍으로 생성됩니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를 보세요. 11번 그림 가는 광원과 광센서가 있는 자동문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광센서로 사용되는 PN 접합 광다이오드의 빛을 비출 때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가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광원이 나와 있죠. 자,
광원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 있죠. 그 빛이 사람에서 반사가 됩니다. 반사된 빛이 광 센서에서 감지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번에는 나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죠. 태양 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태양 전지에서는 자, 전극을 형성하게 되면 P형 반도체는 전극의 플러스 극을 만들어내고요. N형 반도체는 전극의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냅니다. 선생님이 회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칠판을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어느 쪽으로 전류의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A 방향일까요? B 방향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빛이 쪼여진 상태였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전지의 원리 뭡니까? 빛을 받으면 그렇죠. 이 태양전지가 전원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P형 반도체는 다음과 같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P형 반도체 쪽에서 흘러나와서 저항을 통과하고 N형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B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는 자, 기억, 가에서 자동문의 광센서는 사람에 의해 반사된 광원의 빛을 감지합니다 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었고요. 선생님이 디귿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나에서 전류의 방향은 스몰 a 방향이 아니라 스몰 b 방향으로 나와야 올바른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니은이었어요. 자, 니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에서 빛에 의해 전자와 양공의 쌍이 생성됩니다 그랬어요. 자, 빛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접합부에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한꺼번에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가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었어요. 그죠? 자, 선생님 만들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선생님 여기를 원자가띠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가 전도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전자가 원자가띠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빛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전도띠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전자가 전도띠로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는 빈 홀에 해당하는 양공이 남습니다. 결국은 빛을 받으면 전자는 전도띠로 양공은 원자가띠에 동시에 쌍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자와 양공이 동시에 쌍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니은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렸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수능 특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런 패턴의 문제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나왔었나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능 특강. 자,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냐면 그렇죠. 16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접합부의 전자 양공의 쌍에 생성된다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전지에 관련된 문제를 내가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은 이런 보기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알았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수능 특강 교재는 개념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꼼꼼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만 그렇죠. 고득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계산형 문항은 그렇지요.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경향성을 띱니다. 우리가
계산형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 아닌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어느 쪽의 난이도가 높습니까? 네, 1과 에너지 높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림힘, 유체역학, 계산형 문제, 고난이도 문항이 이 세 파트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항상 기출문제 형태의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제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평가원 시험 19번 문항이 이를 대변해주는 문항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막대 A의 끝에 매달린 모래주머니에서 모래가 천천히 흘러나오면서 막대 A, B, C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B는 A와 C 사이에 수직으로 놓여 있다. 모래가 계속 흘러나와 모래주머니의 질량이 작아지면 어느 순간 평형이 깨진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3스몰m, 스몰m, 2스몰m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평형이 깨지는 순간 모래주머니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받침대를 여러분들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C부분에서 평형이 깨지는 순간은 하나의 받침대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이미 기출문제에서 노출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파악을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돌림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작용반작용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돌림임의 평형을 해석할 수 있느냐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작용반작용의 원리로서 돌림임의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이번에 처음 나온 형태의 문제, 새로운 패턴의 문제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칠판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다음과 같이 A, B, C 막대가 주어져 있는데 자, A 막대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자, B 막대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은 상태였고요. 다음과 같이 C 막대를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무게중심을 잡을 때는 우리가 가운데로 잡잖아요. 그죠? 자, 이쯤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C의 중력 EMG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받침대 하나를 사용합니다. 기울어지는 순간에는 받침대, 왼뼘 받침대 하나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받침대로부터 떨어진 거리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D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침대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힘 또한 돌림이의 평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EMG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도대체 EMG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나타나고 있는 B의 무게는 mg로 표현할 수 있고요. A막대가 B막대를 눌러주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또한 mg로 눌러주는 힘이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EMG의 힘으로 눌러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A막대가 B막대를 눌러주는 힘이 mg였다면 다음과 같이 B막대가 A막대를 들어올려주는 힘의 크기 또한 mg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용반작용의 원리가 쓰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받침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받침대를 선생님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고요. 자, 모래주머니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 무게를 선생님이 F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다음과 같은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시계 방향에 해당하는 돌림힘이 요 무게, A 무게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2분의 L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L만큼 떨어져 있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도 L만큼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돌림의 평형을 만족하도록 식을 세워주게 되면 나타나고 있는 모래주머니에 의한 무게에 의한 돌림힘은 자, F 곱하기 L로 잡을 수 있었고요. 자,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mg에 의한 돌림 힘 또한 mgl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A 막대의 무게 3mg에 의한 돌림힘을 표현하게 되면 3mg 곱하기 2분의 L로서 표현이 가능했던 거죠. 따라서 이 값의 합이 3mg 곱하기 2분의 L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관관계에서 보니까 F라고 하는 모래주머니의 무게는 2분의 1 mg가 나와야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모래주머니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1 m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작용반작용의 원리와 나타나고 있는 받침대 하나를 써야만 평형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노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계산형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는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계산형 문제치고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체감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패턴의 문제였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이 19번 문제 또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랑 유사합니다.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우리 수능 특강 188페이지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는 풀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질량이 M짜리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받침대가 B, D, A, C에 의해서 떠받치고 있는 상태였죠. 이 문제를 답을 맞힌 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연습을 하신 분들은 그렇죠. 작용반작용의 원리가 이 문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죠. 19번에 나왔던 6월 평가 문제를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막대가 받침대를 누르는 힘이 작용반작용의 원리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의 연계율은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을 새로운 적용 능력으로 테스트하는 형태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르누이 법칙 있죠. 우리 시험 보면 빠지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이 베르누이 법칙을 공기에서 나타나는 양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시죠. 20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동일한 두 비행기 A와 B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수평 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작용하는 양력의 크기는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밑줄 쳐놓을까요? A, B에 작용하는 양력의 크기는 같고 날개 주위의 공기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고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P점과 Q점 그림을 보시고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는 자,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높이 차에 의한 공기의 압력은 무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법칙에서 나타나는 높이 차이가 없는 높이가 같은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였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한번 선생님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베르누이 법칙으로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처음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행기의 날개가 있었고요. 선생님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날개를 그려볼게요. 그럼 비행기가 날아가죠. 비행기가 이쪽 방향을 향해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기 분자들이 다음과 같은 흐름선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윗날개와 아랫날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윗날개를 통과하는 속력은 빨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공기의 층흐름의 속력은 느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법칙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압력이 클 때, 그렇죠. 속력이 클 때 압력은 작다라는 사실, 다음과 같이 속력이 느릴 때 압력이 크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나타나는 속력을 V1, 이걸 P1, V2,
P2로 잡아서 표현을 한다면 이 압력차, P1과 P2의 압력차에 의해서 들어올려주는 양력이라는 힘이 발생해서 비행기가 뜬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베르노의 법칙으로 이 관계를 정리를 한다면 P1-P2라고 하는 압력차는 2분의 1로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으로 명시할 수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이 압력차가 양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양력을 갖는다고 그랬고요. 이 값이 동일하다는 뜻이었고요. A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다고 했으니까 나타나는 윗날개와 아랫날개에 나타나는 속력의 제곱의 차이값이 A 비행기는 커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윗날개와 아랫날개에 나타나고 있는 속력의 제곱의 차이값이 커질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빠르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A에서 밀도가 작았지만 같은 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A 비행기의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자 보기 디귿 보기가 여러분들한테 힘들었던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새롭게 테스트하는 형태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오답률과 등급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답률에 관계된 화면 한번 보시죠. 자,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입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5번이었고요. 역시 아까 중력파에 관련된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점짜리로 나와 있는 문항이 다음과 같이 5번과 11번, 15번입니다. 이게 개념형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고요.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19번 문항과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계산형 문제입니다.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개념형 문항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답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문제라고 해서 그렇지 예전처럼 쉽게 생각했을 때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형 문제가 아니어도 그렇죠.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8개의 개념형 문항과 2문항에 해당하는 계산형 문제가 그렇죠.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2문항 맞히기 위해서 18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6월 모의평가 우리 과탐 원과목에 대한 등급컷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1등급 원점수가 물리가 48점으로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학 원과목들에 비해서는 컷점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50점 만점 중에서 왜 48점이 1등급 컷이었을까요? 그렇죠. 2점짜리를 수험생들이 어떻게 틀렸다? 많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점짜리에서 많이 틀려야 되는데 2점짜리 개념형 문항이 오히려 학생들을 많이 괴롭힌 것으로서 분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화학, 생명공학, 지구학 원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원점수, 나타나는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변환 점수를 만들었을 때 표준변환 점수가 비교적 낮습니다. 이 얘기는 비교적 평이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탐 과목 중에서 원과목 중에서 물리원은 비교적 평이한 출제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 6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6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우리 2015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형태의 중상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정확한 개념을 확인하는 2점짜리 문항을 강화하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다수의 문항들은 기출에서, 기출 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월 모의 평가의 난이도가 과연 수능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큰 코 다칩니다. 반드시 9월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6월 평가원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선생님은 권해드립니다. 자, 결국은 EBS의 연계 교재 반영 비율이 물리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앞으로 과탐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죠? 국영수의 비중보다는 과탐에 대한 공부 시간을 늘려서 과탐, 특히 물리원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국영수가 쉽게 나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탐이 당락을 좌우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과탐 비중을 여러분들이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일부를 내용 분석을 쭉 했습니다. 그죠? 자, 6평 내용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6월 모의평가를 분석을 했더니 나도 몰랐던 결과들이 막 우수수 쏟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생님하고 앞으로 9월 모의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며 수능 때까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분석을 했으면,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 선생님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가 수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학습법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수준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시기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9월 평가원 보기 전과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기에 따라서도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별 학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상위권에 속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6월 평가원 시험에서 물리 1등급, 2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 시험에서도 항상 1등급, 2등급 받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습 방법이 또 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다양한 풀이법을 통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18문제에 해당하는 개념형 문항, 그 다음에 2문제로 출제가 되는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익숙해 있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었어요. 내용 정리도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 문제를 에너지로 풀까 아니면 힘으로 풀까? 딜레마예요. 그죠? 예, 항상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그죠? 또는 이 문제를 그래프로 풀까 아니면 공식으로 풀까? 딜레마입니다. 자, 다양한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이라면 자, 다양한 풀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서 사고력을 길러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자, 고난도 계산 문제를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도 계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어서 나옵니다. 처음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처음 본 문제 유형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풀지? 그 당황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속한 등급이 1, 2등급이다. 그럼 자만하지 마시고, 선생님 늘 강조하는 건 자만하지 말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더 성실하게 고난도 계산 문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3, 4등급에 해당하는 중위권에 속해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개념을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는 학습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8개의 문항 자체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개념에 충실해서 꼼꼼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개념에 충실해서 연계교재 열심히 보시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 그렇죠. EBS 연계교재를 당연히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완성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과탐 물리원에서 연계교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잖아요. 그죠? 자, 수능 특강은 아까도 선생님이 늘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개념이 잘 만들어진 교재니까 꼼꼼히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의 그 출제 의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수능 완성 교재 나와 있으니까 그 교재도 꼼꼼히 연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위권, 선생님 저는요 3, 4등급이지만 그건 제 실력은 아니에요. 본인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빨리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수능날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3, 4등급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3, 4등급에서 출발해서 2등급,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지 모의고사 보면 틀린 거 있는데 틀린 거 막 감추는 친구들이 있어. 그죠? 예, 그거 아니야. 선생님 볼 땐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 이거 모르는구나. 내 약점이 이거구나. 그렇죠. 그분을 집중해서 기본에 충실해서 연계교재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분들은 다음과 같이 개념에 충실해서 EBS 연계교재 열심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하위권에 내가 속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정말 이거는 창피한 좀 쑥스러운데요. 제가 물리 잘은 못해요. 그래서 5등급, 6등급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출제 경향이 5등급 받는 친구나 2등급 받는 친구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선생님이 볼 땐 차이가 없어. 네. 그래서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18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EBS에 수강후기에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가 이런 글을 얼마 전에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요 3월에 모의평가 교육청 시험 봤을 때 실제로 점수를 써놨더라고요. 30점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4월에 교육청 시험에서는 제가 또 30점대 받았고요. 그런데 6월 평가원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아주 신나서 수강후기를 남겼어요. 6월 평가원에서 만점 받았대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30점 맞던 친구가 그렇죠. 2달 만에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렇죠. 5등급 받는 친구나 2등급 받는 친구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고난도 계산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등급까지는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그 비법 우리 5등급, 6등급 받는 친구들한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복해서 개념을 정리하자. 여기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 네. 왜냐하면 5등급, 6등급 맞는 친구들의 약간 학습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배울 때는 이해를 되게 잘해요. 머리가 되게 똑똑해요. 배울 때 이해를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반복에다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개념을 공부하시되 반복해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지스터를 잘 모른다. 근데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압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반복해서 자주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2등급까지 여러분들 2달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거는 보장할게요. 반복하세요. 두 번째 팁을 드릴게요. 이 5등급, 6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하나의 물리에서만 그렇습니다. 물리에서 나타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물리전 풀기가 두려워요. 개념은 어떻게 자,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지만 반드시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물리는 개념만 막 열심히 공부했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력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은 버겁고 힘듭니다. 아, 내가 이게 과연 진짜 나올 수 있을까? 아, 나 이 문제 진짜 풀기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서 그렇지 문제를 풀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막 좌절하고 실망한 친구들 괜찮다니까. 물리 1은 반드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선생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지금 약속. 힘들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힘들지만 문제를 꼭 푸는 연습. 물리는 문제 안 풀면 꽝이야. 빵점이야. 알겠어요?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랄게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시기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우리 9월 평가원이 2달 남았죠? 9월 평가원 전의 학습 방법과 9월 평가원 이후의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9월 평가원 이전에는 자, 우리 개념과 기출 문제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 있죠, 그죠? 예.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9월 평가원을 대비를 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도 상당히 좋은 개념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렇죠. 2차 평가원 시험에 해당하는 9월 평가원 시험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좀 부족해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6월 평가원 시험 철저히 분석하셨나요? 6월 평가원 시험, 그렇죠. 우리 시험 보고 나서 벌써 한 달 지났는데 그 문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중력파 같은 거, 그죠? 예, 태양전지 문제, 돌림 힘, 유체역과 같은 문제, 그죠? 예,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기억 잘 안 나요, 그죠? 예, 따라서 지금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6월 평가원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잊혀져 버리고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본인이 봤던 시험지 꺼내서 6월 평가원 시험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그죠? 네, 내 취약점이 무엇인지 그 시험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시험지에 있는 거 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약했구나. 태양전지 다시 한번 봐야지. 유체역학에서 베르노이 법칙 다시 한번 봐야지. 그렇죠.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드린다면 9월 모평 이전의 학습 전략에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수능 또는 모평 문제를 단원별로 자, 최소한 선생님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회 내지 3회 정도 꼭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내가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했어 이게 아니라 단원별로 정리를 해서 내가 요 문제 틀렸었는데 또 요 문제 틀리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내 약점이 공통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정도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자, 자주 나오는 자료는 따로 정리하세요. 네, 따로 정리하셔서 요거는 내가 매번 나오는데 이거 왜 자꾸 틀리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5개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5개념을 바로잡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예, 결국은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5개념을 개념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반드시 따로 정리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정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모평까지는 이렇게 해서 끝났다 칩시다. 그러면 9월 모평 이후에 수능 때까지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볼까요? 2달 뒤에 9월 평가원 우리 시험 치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잘 치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잘 치렀어.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5, 6등급 받는 친구도 2등급으로 올라가고 내가 3, 4등급 받았었는데 3, 4등급 받는 친구 예를 들어서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동안 1, 2등급 받은 친구는 그대로 1등급 받고 얼마나 기분 좋아.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니까 다 되네. 자, 9월, 10월 수능 전 2달 전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자, 이때 학습 전략 오픈하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2번의 모의평가를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죠? 2번의 모의평가 6월과 9월의 모의평가에서 시행됐던 그
패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돌림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6월에 나왔고 9월에 나왔다. 그럼 패턴을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타나고 있는 오답, 그렇죠. 취약, 약점이 되는 개념들을 그렇죠. 다시 한번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올해 수능을 이런 패턴으로 내겠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겠다고 하는데도 9월 평가원과 6월 평가원 시험지를 다시 분석을 안 한다는 것은 이번 수능을 내가 잘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6, 9 평가원 시험지 철저하게 분석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후의 학습 전략 두 번째 팁을 드립니다. 자, 규칙적인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결국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서 누가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물리는 그게 되게 강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연습을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시점 바로 9월과 10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시간 안배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 내가 약점이었다고 했던 파트들을 마치 실전처럼 풀면서 시간이 남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약점 문제들이 풀리네. 이런 여유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를 9월, 10월에 풀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9월, 10월 달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선생님 자신감 가지고 싶은데도 자신감이 잘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신감이 있는 수험생들이 있고요. 자신감이 조금 없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많이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을 드러나는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뭐냐면 성적하고 연결이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성적하고 연결되는 친구들의 특성을 보면 학습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자기가 성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굉장히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고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막 트라우마도 있고 이 문제만 제발 안 나왔으면 이런 상태인데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생긴다? 그렇지. 계획을 잘 짜시고요. 그렇죠. 성실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앞으로 불과 우리가 한 넉 달 남았죠. 수능까지. 자, 근데 9월, 10월 달엔 2달 남은 상황이죠. 충분히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시면 그것이 결국은 성적의 변화로 바뀌게 되고 성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리 만점 받는 팁을 드디어 오픈하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물리 만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석 문제 다 푸셔야 되고요. 개념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푸실 때 처음에는 우리가 한 번은 쫙 풀고 맞고 틀리고를 정리를 하죠. 그죠? 두 번째 풀 때는 그렇죠. 이 출제 의도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는 선생님 이번에 제가 지워서 한번 풀어볼까요? 교재를.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수능특강 교재를 다시 한번 사가지고 풀어볼까요? EBS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푼다? 그렇지.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어떤 의도로 출제했을까? 생각하시면서 푸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셨던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시험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오답 노트입니다. 가위로 오려서 그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지. 우리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팁을 써놓으세요. 이 문제는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데 핵심 내용이 이거고 이건 내가 조심해야지. 이것은 10월 달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만의 노트가 됩니다. 오답 노트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노트는 여러분들을 위한 노트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지고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결국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렇죠. 일과 에너지, 돌림힘, 유체역학 파트가 결국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승부처다라는 겁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계산형 고난도 문제들의 이 엄청난 산을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만점 받기 위해서 일과 에너지, 유체역학, 돌림 부분 더 꼼꼼하게 보시는 연습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학습 전략까지 짜고 수준별, 시기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016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하고 노력하고 약점 보완하고 오답 노트 만든 그 결과가 2016학년도 물리원 만점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성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선생님은 장담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EBS에서 정슈 선생님으로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들도 있고요. 또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걱정도 많으실 텐데 2016학년도 수능에서 우리 자녀, 내 자식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저도 확신을 하고요.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그렇죠. 매일매일 바른 자세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흘린 땀들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라는 우리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T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슈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도움들이 되셨나요? 자, 내 자녀, 내 아들, 딸, 그죠?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리키는 우리 제자들 모두 다 물리 만점 받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날씨가 참 더워질 것 같아요. 그죠? 7월, 8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이 시점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량을 조금만 더 늘려서 공부하신다면 9월 평가원에서 놀라운 성적 향상이 있을 거고요. 무난하게 원하는 점수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달 동안 자, 우리 9월하고 10월 동안 불안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정리하시면 2016학년도 물리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T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과학탐구 영역 물리 강사 박정호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